자, 여러분들 AFK 부동산 설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듈 1에 속해 있는 부동산 설계는 다른 재무설계 개론 그리고 은퇴설계, 상속설계와는 달리 약간 좀 딱딱한 과목이고 좀 특수성이 좀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수단으로 투자 설계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타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 중에서 가족의 부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연령대별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70%가 다 넘어요. 평균적으로. 이처럼 70% 이상을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성, 별도의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설계는 여러분들 25문항이 출제되죠. 25문제. 자, 이 25문제를 다 맞춘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실 때 상당히 아주 애를 먹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가 힘들어서 그렇지 공부만 해놓으면은 이 부동산 설계처럼 이렇게 효자 과목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처음 학습하실 때 난해하다라는 선입관이 좀 강하고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좀 어렵다, 생소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우리 수업을 잘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면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절대 배신하는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차례를 잠깐 볼게요. 차례 1페이지 여러분들 제1장 부동산 설계 2에 뭐를 다루는 거죠? 부동산 설계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 부동산 용어라든지 공적 장부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를 얘기해요.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1장이고요. 자, 2장은 부동산도 여러분들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 비해서는 약간 좀 특수하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바로 2장 부분이에요. 자, 우리 3장 부동산의 가치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처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특수하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가치평가라는 게 좀 따르게 되는데 이 부동산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그런 업자들을 우리는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쪽에서 다루게 되는 우리가 부동산 가치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바로 3장에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3장이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4장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5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4장은 부동산 권리 및 거래, 그리고 5장은 부동산 정책 및 공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재산, 즉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그런 민사와 관련된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우리가 기반을 이루는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영토를 이루기 때문에 공적인 개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관계, 민사와 관련된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공적인 제한도 많이 뒤따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장, 5장을 이제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법률 관계예요. 4장은 민사와 관련된 부분들, 5장은 공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6장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어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우리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여러분들 투자할 때 경매,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을 어떤 식으로 부동산 금융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6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25문제니까 각각 챕터별로 여러분들 챕터별로 6장이죠. 총 6장인데 챕터별로 4문제에서 5문제로 이렇게 고르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1장하고 마지막 6장 부분은 이제 문항수가 3, 4문제로 이렇게 좀 적게 출제는 하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문제 정도씩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골고루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25문제 중에서, 25문제 다 맞추면 좋겠지만은, 한두 문제를 틀릴 수도 있는 거죠. 틀려도 어떤 특정 챕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챕터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가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부분들 몇 군데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 골고루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1장 부동산 설계 2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페이지입니다. 제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설계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초점을 둘 것이냐. 우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죠. 고객, 사람이에요. 고객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재무설계는 여러분들 개인 재무설계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예요?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설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요 객체에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 사람에 초점을 둬서 우리는 부동산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어떤 식으로 극대화할 것인지,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 말고 통제 가능한 영역 중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 중심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설계,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킹,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계는 결국 뭐예요? 사전적인 설계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전후를 아우르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부동산 설계다. 자, 어디에 초점을 뒀다? 개인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오셔가지고 부동산 설계 개요 나와 있는데요. 자, 재무 설계는 간단히 말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에서 고객 중심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림 1-1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죠. 가치와 자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바라보는 부동산에 느끼는 값어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 커요.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추구하는 이상까지의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충점, 교차점을 찾아가지고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재무 설계의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능한 목표 이상을 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실현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우리는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재무설계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재무설계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게 바로 오른쪽 그림이죠. 자,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가서 보시니까 여러분들, 즉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숨겨진 수익과 비용을 드러내는 활동이다. 자, 부동산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지 최대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고 어떤 비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비용들은 통제 가능하고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고객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부동산 설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5번째 줄에 자, 여기서 흔히 숨겨진 비용으로 언급되는 항목이 성속비용과 대기비용이 있다라고 돼 있죠. 성속비용, 대기비용. 자,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제3도시가 우리가 건설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 각종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다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는 거기 주변 상권들이 우리가 번화가로 성장하기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죠. 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란 얘기는 뭐예요? 결국 비용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성숙할 때까지 비용이 든다. 대기할 때까지 비용이 든다. 즉 뭐예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기회비용 개념에 이런 비용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되는 시세 가격이 뭐 5억이다라고 해가지고 5억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에 들어갈 투자 비용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숨겨진 비용까지도 다 드러내서 고객과 재무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읽어보니까 이는 한 지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원가가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자, 부동산 개발 초기에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 자, 추상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개념 자체는 엄청나게 쉬운 개념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들 첫 번째 줄부터 보죠. 자,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을 일반 투자의 일부로 간주해서 투자 설계에 포함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가계 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설계라는 과목으로 별도로 공부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부동산 설계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 자, 중간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부동산 설계 의사결정 트리. 뭐 이런 것들 뭐 체크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요.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취득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처분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뭐 취득한다, 뭐 완성된 물건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완성된 물건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서 내가 개발, 건축을 할 것인지 보유와 관련된 부분들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개발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보유를 할 것인지 처분이라는 행위 그냥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더 끌어올린 다음에 처분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하는 생각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뭐 우리 취득, 처분, 보유 뭐 이 관련된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박스 바로 표 바로 밑에 자,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자, 그 차이의 핵심은 고객의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즉 뭐예요?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 그죠? 감정평가사, 뭐 개발업자, 건축업자, 시공사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죠. 자, 이런 자들은 부동산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부동산 설계, 이 설계는 누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 부동산 자체의 초점보다는 고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세분화된 업역의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라면, 자, 부동산 설계는 고객의 재무 목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 누구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라는 거죠. 자, 다음 12페이지 여러분들. 자, 3번 재무설계사의 역할. 자, 첫 번째 줄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죠. 재무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 주체인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의하고 종합화해서 부동산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서 모든 거를 뭐 진행을 하긴 하지만은 이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부동산 설계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어떤 거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중간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고객의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 시장도 보는 능력, 그리고 부동산 투자 행위가 적정한지를 분석하는 능력,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이외에도 여러분들 다른 금융자산과 주식 채권들을 부동산과 결부시켜서 포트폴리오, 가계의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부동산 자체에서도 유형별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뭐 업무용이냐, 아니면은 영업용이냐, 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 국내냐, 해외냐, 이렇게 이제 유형별, 지역별 이렇게 세분화된 부동산만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설계에서 실행을 통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단계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사후 문제도 우리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전문가와 네트워킹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와의 원만한 유다관계 유지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무설계 관점에서의 부동산 설계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재무설계 관점에서 여러분들 6단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부동산 설계도 마찬가지로 6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6단계. 자,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6단계. 6단계는 이제 모니터링 단계죠. 자,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 자, 2단계는 뭐였죠? 고객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우선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더라. 자, 우리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객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들, 정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되더라. 자, 4단계는 뭐예요? 제안하고, 그렇죠? 5단계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쪽에서 우리 제안하는 단계를 한번 보죠. 제안할 때는 고객의 상태들을 다 정보라든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라고 해서 안을 1안, 2안, 3안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제안을 할까라는 거죠. 자, 검토. 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만약에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언제 취득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투자 시기.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여러분들 뭐 10억이 들어요. 그럼 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차입이라든지 자금 조달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이라든지 자, 우리가 부동산에만 내 재산을 전부 투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검토한 다음에 고객에게 뭐예요? 제안. 뭐예요? 전략 1안, 2안 이 전략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자, 그러면 전략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 좀 전에 봤죠,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 트리 해가지고 취득하세요. 아니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처분하세요. 아니면 개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안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안.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제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검토사항과 제안사항, 그죠? 전략사항. 요게 이제 박스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4단계에서. 자, 여기서 검토사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를 검토해요? 앞자만 따서 기억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우리가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에서 제안 단계에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정답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2단계 고객 관련된 정보 수집. 이 정보 그리고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정량적 정보, 정성적 정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고객의 위험 성향이 나오죠. 위험 수용 성향.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은 뭐 10%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수익률. 자, 이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2단계예요. 2단계. 자, 그런데 이런 고객의 목표라든지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우리 3단계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 분석하고 평가에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를 요구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뭔가의 기준적인 잣대가 있어야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장점이냐 약점이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기준 잣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잣대는 뭐예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잣대예요. 시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5% 수익 달성하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 개인은 고객님은 10%를 요구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죠. 자, 이런 요구 수익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 평가를 통해서 고객님 5%로 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에서 2단계를 잠깐 볼게요. 부동산 설계 관련된 정보 수집해서 목표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 그리고 요구 수익률 설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자, 3단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분석하고, 뭐, 부동산 가치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점 보니까, 요구 수익률 조정 및 결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랑 매칭, 접목시켜가지고,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 6단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1단계, 5단계, 6단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재무설계에서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설계에서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비교해서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다음 여러분들 우리 14페이지에 그림 1-3에서 일반적인 투자 관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해서 10단계로 쭉 나온 게 있어요. 10단계. 자, 우리 1단계는 여러분들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 정보 수집은 우리 재무설계에서는 2단계였는데, 그쵸? 자, 그리고 우리 5단계 볼게요.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가 정보 수집보다는 먼저였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5단계 쪽으로 가고 있죠. 5단계 쪽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뭐, 9단계 실행을 하고, 자, 10단계, 수정, 모니터링 한다. 뭐, 이거는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6단계를, 암기를 하면 안 돼요. 6단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AFK 공부, 시험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이 6단계 말고 다른 단계가 우리 교재, 어떤 교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뭔가 나왔다. 좀 다르더라. 라고 하면은 이 6단계의 기본 포맷에서 뭐가 좀 차이가 있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암기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 1단계 고객 정보 수집, 그리고 2단계 고객의 니즈 및 제약사항, 고유한 환경을 확인한다. 자, 3단계. 자, 고객하고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 4단계 준거 기준을 설정하고, 5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6단계 포트폴리오 분산과 포의 정도를 결정한다. 자, 7단계 자산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 설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안안을 만든다는 얘기죠. 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설계해서, 자, 8단계 투자 지침서를 작성한다. 자,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고객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투자 지침서에 다 쓰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떻게 운용할 거고, 이런 것들. 왜요? 고객하고의 책임 관계에 책임 한계선을 좀 미리 설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 지침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가지고 모니터링한다. 뭐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투자 관련돼서는 이렇게 10단계로 전통적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란 얘기지 이 10단계를 우리 암기하고 막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요 10단계 눈으로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공부가 됐겠죠. 그 상태로 요 10단계 눈으로 한번 쭉 정리한 다음 스캔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15페이지 가서 볼게요. 자, 부동산 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산업. 자, 부동산 산업에서 가번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토지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움직입니까? 이걸 활동한대요. 활동. 이 활동은 누가 이제 부동산에 뭔가의 영향,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죠. 누가? 개인이요. 고객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활동, 처분하는 활동, 판매하는 활동, 그쵸? 개발하는 활동, 또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활동, 감정평가업자가, 우리 평가하는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정부가, 공적인 개념이니까 정부가 정책을 쓰는 활동. 그러면 정책을, 만약에 토지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이용하지 말라는 정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되겠다. 뭐 이런 개인이 또 활동이 또 있겠죠. 자, 이런 활동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이에요. 자, 이 활동들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중간에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 표 1-2에서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활동 그리고 전문 활동. 자, 일반적인 활동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어느 누구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부동산이 없다라고 해도 다 돈만 있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자, 뭐예요? 자, 소유 활동, 취득, 그렇죠? 소유 활동 이용하고 일반적인 관리 그리고 거래, 사고 파는 활동들 그리고 정책 활동, 수동적 의미의 정책이에요.
자, 뭐예요? 소유한다, 취득한다, 아니면 처분한다, 아니면은 정책을 핀다. 정책은 뭐예요? 수동적 의미의 정책이에요. 자, 국가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은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지역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토지의 소유권자다 라고 하면은 무슨 활동을 할까요? 바로 팔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될 거니까, 개발될 거면은 여기 다 이제 뭐 공공 수용해가지고 다 공익사업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금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이거 어차피 철거될 건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정책에 나오면은 나는 따르는 나만의 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정책 말고도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만약에 이런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좀 노후예요. 노후하면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까 아니면 그냥 팔을까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죠. 개인만의 정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수동적 의미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 전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업을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책 전문가잖아요. 자,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아주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능동적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문 활동이에요. 우리 일반 활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업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보니까 부동산 입지 선정, 개발, 관리, 중개, 권리 분석, 감정평가, 컨설팅, 경영 및 마케팅, 금융, 보험, 그리고 정책. 여기선 능동적 의미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업을 이루더라. 그래서 부동산 업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업이 전문화될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재화처럼 거래가 빈번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입지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생산이,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정돼 있다고요.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많이들 거래하다 보니까 자, 이런 데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문 인력들이 업자로서 하나의 직업을 형성하더라. 이게 바로 전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이제 비교하는 구분하는 것 중에서는 나머지는 쉬운데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수동적 의미의 정책이냐 능동적 의미의 정책이냐,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크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에 자, 영역 구분의 기준 해가지고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전문 영역이 전문 활동 분야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 분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가 되네요. 자, 우리 남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산업의 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니까 자, 여기서 전문화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따른 적정 보수와 그에 맞는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업자가 되면은 이 업자들은 공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수가 따르는 거고 컨설팅 비용이 나오는 거고 우리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전문 영역들을 여러분들 우리 그 맨 밑에 여러분들 표 1-3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분류해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 얘기해서는 이런 업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쭉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어떻게 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부동산 임대업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그리고 개발해서 이제 공급업. 이 개발해서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발한다는 얘기는 건설한다는 얘기죠. 건설업,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건설업. 그리고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감정평가업, 뭐 이런 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산업 분류표에서는 이렇게 표를 분류하더라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얘기가 부동산 산업, 업이라는 얘기가 부동산만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산업들도 많이 있죠.
그쵸?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우리 음식점업, 숙박업, 뭐 이런 것들, 농업, 뭐 많습니다. 산업이라는 것들은. 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하고의 다른 산업하고의 관련성은 그러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지가 있는데요. 거기다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렸어요. 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뭘까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될 거예요. 건설업.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토지를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식당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업을 할까요? 산업분류표에서는. 그쵸? 우리는 음식점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 건물을 숙박시설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공급업을 한 거예요. 개발 공급. 그런데 내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숙박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산업하고의 연관이, 자,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내 주체가 메인, 이 산업분류표에서 어떤 일이 메인이냐라에 따라서 이 산업분류를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임대업이고 무조건 개발업이고 무조건 공급업이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처럼 우리가 표 1-3은 참조사항인 거지 뭐 암기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자, 맨 위에 첫 번째 줄, 부동산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타 산업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의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지어 이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은 숙박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부동산업이 아니란 얘기죠.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자, 만약에 숙박시설을 올렸는데 이거를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개발, 공급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업이란 얘기죠. 산업이란 얘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관련성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위에서 7번째 줄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러한 의미를 확장하여 보면 부동산의 운영이익이라 하면 대부분 임대수익을 의미한다. 자, 분양수익은 자본이득과 건설이익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다른 업종인 건설업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건설 과정에서 원가 절감 노력과 효율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다라는 거죠. 이 건설업은 여러분들 뭐예요?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공급업 말고 건설을 하면은. 자, 그러면 건설 도급 계약 해가지고 이걸 도급 금액을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원가 절감해가지고 5천만 원에 지면은 5천만 원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다른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업은 임대 수익을 많이 얻는 거고요. 그렇죠? 공급업은요. 비싸게 팔아야지 매매 차익을 얻어야지만이 이익을 얻는 거고. 자, 이런 의미들이 바로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이익 개념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뭐 중요도는 없는 부분들 뭐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요거 구분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제2절 18페이지 부동산의 이해 파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이해. 자, 부동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 미국에 있는 부동산 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일본도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학문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외국의 학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의 원서를 번역들을 많이 한 거죠. 번역들을.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 첫 번째 영어로 막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을 영어로 하면은 에스테이트 이렇게도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또는 리얼 에스테이트. 또는 리얼 프로퍼티. 자, 이렇게도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번 부동산 한번 볼게요.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 부동산이에요.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의미. 그게 바로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관련돼서 누구 거지? 소유. 뭔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저당권. 이런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법률적 의미.
의미의 부동산이 에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에스테이트.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까지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개인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 설계, 부동산 설계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에 두 가지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리얼 프로퍼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리얼 프로퍼티. 우리 리얼 프로퍼티 개념으로 우리는 부동산 설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재가 구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의 끝에 보겠습니다. 에스테이트는 재산권, 부동산권, 유산 등을 의미하며, 자, 토지의 물리적 양을 뜻하기보다는 법률상의 이익을 뜻하며,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물리적 토지 및 그 지상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또한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익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물리적 의미 그리고 법률적 의미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돼요. 뭐 이게 영어 해석하는 문제, 영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부동산의 개념 관련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볼 거냐라고 해서 첫 번째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자, 두 번째 자,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세 번째 우리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이제 물리적 의미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형이라든지 지세, 형태, 뭐 이런 것들, 그쵸?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맨 밑에 줄 측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거랑 관련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이다. 자, 우측 페이지 여러분들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부르죠. 자산이니까, 재산이니까. 그죠?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장 사업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장 부지로 활용되고 그거는 바로 생산 원가가 되는 거죠. 이처럼 경제적 의미에서도 부동산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또는 재산이고 생산 원가, 생산비,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심을 가져 부동산 경기, 수익성, 수요 공급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은 개인의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땅이에요. 따라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사법,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공법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이죠. 특히 이제 부동산행과 관련된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 자, 우리 민법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자, 민법 99조에서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아주 간단하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법률에 법조문이 있으니까, 성문법이 있으니까.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눈으로만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의미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법률적 의미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얘기죠. 특히 이제 부동산도 여러분들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건물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한쪽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시선에서 부동산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제목이 왼쪽 18페이지 여러분들 가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합 개념이라는 의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와 이제 결부되는 것들이 뭐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부동산의 이제 명확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법률적 의미의 개념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페이지, 19페이지 여러분들 중간에 4번.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협의의 부동산. 자, 협의의 부동산은 그 위에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해가지고 민법 99조 제1항에서 법률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법률적 의미. 그 얘기 전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뭐 지문으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법률적 개념은 국가, 양가로 3번이에요. 국가의 경제 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의 규제 대상이 되며 권익의 주체에게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뭐예요? 개인에게는 사익이 되지만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개념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 이렇게 사법, 공법이 다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그냥 표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교재에서 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라고 돼서 나옵니다. 협의의 개념은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의 범위니까 토지 지표면에 한정될 거냐 아니죠? 우리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토지 상하. 우리 상하의 범위가 뭐 10m냐 20m냐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상하다 이렇게 적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명확하게 몇 미터다라고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지하수를 봤어요. 지하수. 이거는 소유권일까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땅 파가지고 물 퍼서 먹어요. 이건 개인의 소유권이 되겠죠. 이건 돼요. 자, 그런데 깊게 땅굴을 파서 내 땅 밑에 계속 파가지고선 그 밑에서 석유 또는 석탄을 끌어올렸어요. 광석을 채취했어요. 이 광물, 지하 광물. 이 광물은 여러분들 내 걸까요? 이건 아니죠. 너무 많이 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당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상하 정당한 범위에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타의 통념상 이제 바라봤을 때 지하수 정도는 소유권이지만은 우리 미채굴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광업권의 그죠? 대상이 되는 거지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맨 밑에 여러분들 그 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정착물과 관련된 부분 볼게요.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랑 함께 부합돼서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 있고요. 별도로 독립된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만 거래가 안 되죠. 토지랑 같이 거래되죠. 담장이 있어요. 교량이 있어요. 굴뚝이 있어요. 축대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은 별도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부합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부합돼서. 자, 그런데 독립돼서 거래되는 물건이 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다? 건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맨 밑에 그림 1-4입니다. 1-4. 이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자,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시골 외곽에 나가시다 보면은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니면 좋은 과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피복을 벗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름표 붙이는 거죠. 이름표에서 팻말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어요. 이건 누구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얘기는 그거 표시가 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이건 따로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농작물. 그렇죠? 만약에 논이 있고 위에 벼가 있어요. 그러면 땅 따로 거래되고 그 농작물, 쌀은 또 따로 거래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있죠. 자, 우리 네 번째 미분리 가실. 우리 과수원이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거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열매. 이건 따로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땅하고 함께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와 독립돼서 별도로 거래되는 정착물의 종류들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인 수목들은요. 일반적인 나무들은요. 토지랑 같이 거래가 되는 거죠. 토지랑 같이. 땅 사면 땅 위에 만약에 나무가 한두 그루 있었어요. 이거는 같이 거래가 되는 거지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다음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준부동산 또는 이제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토지 또는 그 정착물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부동산은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에 준해서 우리는 보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차량, 자동차 등록하죠.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이제 선박, 선박도 여러분들 20톤 이상 되는 선박만 우리가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재단, 이런 재단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도 다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업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영업권은 우리가 준부동산이 아니에요. 광업권, 어업권만 우리가 준부동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등기된 임목이에요. 여기 맨 밑에 여러분들 그 20페이지 맨 밑에 표고 보니까 임목, 등기된 수목, 수목의 집단 이렇게 돼 있죠. 등기된 임목. 자, 나무인데 여러분들 명인 방법을 그냥 갖춰 팻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독립된 정착물로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팻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부합된 정착물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수목이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건 별도의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별도의 법률이죠. 이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준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준부동산. 그래서 의제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의의 부동산.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독립된 정착물 요거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정착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함께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요 범위를 아마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재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부동산 설계라는 게 여러분들 별도의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뭐 용어라든지 개념적인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 설계 쪽에서 AFPK에서 문제화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파악들을 좀 명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힘든 파트였죠. 처음부터. 자, 부동산 설계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나하나를 수업을 들어 나가시면서 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암기를 자꾸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제가 이제 미리미리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정을 쭉 함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차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동산과 관련된 그 지식이 많이 좀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쉬운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 그 이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